주제로 이 건강보험제도의 수가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었는데요. 이 코로나19와 이 건강보험제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 이광희 이사장님도 계속 함께 하시고요. 이 유럽의 선진국이나 미국이 코로나19로 많은 희생자가 나오면서 그 원인이 의료제도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었는데 같은 맥락으로 한국이 코로나19에 잘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건강보험제도에 있다라는 또 자평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건강보험 제도의 덕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의료 시스템의 덕이었는지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 상임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의님 예.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명주변까지 오신다.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강 이사님 지금 그럼 원주에서 오시는 건가요? 아침에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서울에 회의 있으셔가지고 그나마 조금 그렇군요. 낫습니다. 예. 예, 저 강청희 이사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흉부외과 전문의시고요. 의사 출신의 최초 공단의 급여 상임 이사이십니다. 예전에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 저도 임원일 때 같이 일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또 이후에 기흥구, 용인시 기흥구의 보건소장도 역임을 하셔서 두루두루 의료의 여러 가지 역할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공단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의 급여 상임 이사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실 텐데요. 직접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급여 상임 이사라는 직책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보험급여 전반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예. 좀 설명을 드리면 모두 7개 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보장성 강화 정책을 수행하는 급여 보장실, 예. 또 수가 협상도 그쪽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급여 전략실을 통해서 저희가 원가 조사 작업과 또 수가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건강검진, 건강증진에 대한 건강관리실을 또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번에 커뮤니티 케어, 1차원의 만성질환 사업 같은 이 보장 지원 사업을 하는 보장 지원실을 또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급여 지급이나 급여 관리, 또 재난적 의료비 같은 급여 운영 이런 실들도 갖고 있고요. 또 관심 있으신 부분이 이제 사무장병원을 척결하는 예. 대한 지원실도 제가 같이 소관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단이라는 거는 의료 비용의 어느 정도의 그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재정을 관장하기 때문에 큰 그런 파워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급여 상임이사라는 직책이 원래 있었던 자리인가요? 아니면은 원래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럼 계속 다른 분들이 하고 계신 건데 이제 우리 의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지금 그걸 맡으신 거잖아요. 제가 이런 뉴스도 접했는데 이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 지역에 마스크 등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서 네네.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공헌용 마스크 일부를 네네. 가지고 대구시 의사회를 방문하셨다고. 전 이성부 대구시 의사 회장님이 후소문을 아주 애절하게 올리신 걸 읽고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다음날 이사장님도 지역본부를 방문하시고 저는 의사회 방문해서 저희가 사회공헌 물품 갖고 있던 마스크를 일단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청을 방문해서 시청에 비상대책반이 꾸려졌었는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기저질환자를 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매칭을 시켜주면 이번 중증도 선정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듣고 예. 그 작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중증도 분류를 하면서 입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경증인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갈 것이냐 그런 그때는 것들을 생활치료센터가 없었고 예. 집에서 자택격리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예. 자택격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입원이 필요한 것인지 트리아지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단에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분의 기저질환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적용에 도움이 됐었군요. 근데 실제로 공단이 사회공헌용 마스크를 그렇게 일상적으로 좀 보유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은 갖고 있었고요. 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대비했던 건 아니고 네. 그 부분에서 남은 부분 한 2,000장 정도를 지급을 했고요. 다른 또 취약계층이나 이쪽에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래가 그러면 그런 마스크도 이게 공단에서 직접 지급을 한다는 건가요? 취약계층.
취약계층들의 관리를. 뭐 공단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사회공헌 사업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공단이 고유한 보전 사업이 아니고. 그렇죠. 보통은 예차, 보건소나 예차. 이런 업무가 미세- 많을 것 같은데. 미세먼지가 뭐 약간 도움이 된 셈인가요? 그러게요. 4년도에 워낙 미세먼지가 아니, 그 네네네. 미세먼지 때문에 그나마 마스크 마스크 공장들이 공장, 우리나라에서 어느 우리나라- 정도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차게 이게 세상 일을 다 이렇게 물고 물리는 그런 게 예.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그 KF94 그 공장들이 전부 다 이제 문을 닫고 아예 마스크 공장이 없고 다 중국에 의존하다가 이게 이제 미세먼지가 되면서 지금 최고 1, 2년 사이에 공장들이 조금 가동이 되어서 그나마 이번에 네. 자체가 됐다는 그런 아이러지죠. 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19와 건강보험제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공단에 계시고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이번에 많은 고민들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한국의 경우에 이 건강보험제도가 코로나19 대응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우리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회보험이냐 뭐 국가가 주도하는 이제 NHS 시스템이나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저희가 볼 때는 그 시스템의 문제보다 조기에 중앙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었는가, 준비가 돼 있었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오히려 제도의 시스템만으로 모든 코로나에 대한 성과를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네. 저희 건강보험은 1차적으로는 그 지급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1차 의료기관이나 병원급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지급, 성지급을 시행을 했고요. 또 취약계층이나 재난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보험료 부담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보험료 경감을 또 했습니다. 아, 그럼 조기 지급을 하면 보통은 원래 몇 개월 정도 걸리는데 얼마나 예, 14일 정도 걸렸던 거. 예, 예. 최대한 줄이면 14일 줄일 수 있었는데 그 전에는 한 20일 정도 됐었고요. 예. 그걸 10일 정도로 줄인 겁니다. 4일 줄이는 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예. 조기 지급은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선지급은 전년도 보험료 평균 대비해서 이제 90% 정도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예. 병원 입장에서는 많이 또 부족하다고 또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이제 그게 처음 한두 달은 괜찮은데 이제 예. 5월부터는 뭐 월급 못 주는 병원들이 아주 속출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좀 약간 돌발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어쨌든 환자가 확 줄었잖아요. 지금 뭐 1월치야 뭐 이제 그러더라도 2월부터 줄어서 특히 3월 달은 굉장히 줄었을 거고 4월 했는데 실제 2, 3월 달에 그 전체 지금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간 그 의료비 지급이 몇 프로나 그건 아직 감소했어요? 들어오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한 3개월 정도가 지나야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지금 3, 4, 5 청구분이 들어오고 3월 달까지 좀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2월 달로 들어왔잖아요. 2월 것만 해도 대략 신평원 쪽이 조금 더 청구 자료는 빠릅니다, 저희보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되게 그래서 대략 러플리 어느 정도 16%에서 30%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많습니다. 16에서 30% 정도가 네, 줄었다. 네, 네. 뭐 굉장히 정확한 왜냐면 제가 현장에서 저는 이제 네. 통계가 아니고 네. 얼음치로 이렇게 예. 저희가 파악한 게 아니고 신중한 자료를 제가 보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원장님들 만나면 뭐 원장님들이 얘기하는 그 개별적인 통계하고 실제로 이제 빅데이터로 나오는 거랑 상당히 유사하네요. 대부분 난 15% 적게 줄은 데가 15% 많이 줄은 데가 30% 이렇게 다 얘기를 하시거나요. 병원급 기준인 거죠? 병원급 이상 그렇죠. 병원급이나 예. 뭐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상급종합병원 중에서 큰 병원들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다고 그래요. 원래 중증도나 저거에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외래 환자 숫자는 좀 줄었지만 상대적인 중증도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예. 뭐 거의 뭐 변화가 없는 데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주는 데들은 이제 중소병원들 중소병원들. 아래쪽으로 갈수록 네, 네, 점점 이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뭐 중증도 높은 데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뭐 네. 무슨 그 중환자실을 가든지 뭐 암 수술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줄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근데 그러면은 그게 액수가 지금 그동안 공단이 대략 월 지금 우리 공단보험 재정이 한 60조 되니까 87조입니다. 벌써 80조. 그러네. 작년에가 얘기하다 보면 이게 2, 3년 한 7조 되는 거잖아요. 뭐 대략 얼추해서 한 월 7조. 그럼 7조에서 10%만 줄어도 7천억이니까 15% 네. 하면 한 1조씩 지금 남은 거잖아요. 2, 3, 4에서 한. 그러면 3조 정도의 금년에는 뭐 앞으로 5월 달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민감한 질문을 계속 던지시네요. 제 문제는요. 확실히 저희가 데이터 갖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네. 3개월 후에 불러주시면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뭐 그 액수가 예.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의료계나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뭐 그게 이제 얼추 얘기하는 거고요. 그 만약에 그런 정도의 이제 재정 세이브가 됐으면 그거는 어찌 보면은 그 국민들은 의료 이용량이 줄었기 때문에 된 부분이고 의료기관은 원래는 이제 그 진료를 통해서 확보했어야 되는 지급돼야 되는 이제 그런 재정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그 unexpected 된 에디셔널 재정이잖아요. 예측하지 않았던. 그럼 그 부분들을 말 그대로 그냥 남길 게 아니고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뭐 재난 수가가 됐건 또는 뭐 재난 어떤 그 의료 기금이 됐건 간에 좀 새로운 방식으로 그 활용할 여지. 국민과 네. 그 의료기관에 분배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내지는 지급이 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워낙 좋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좀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대기 수요가 항상 생깁니다. 환자라는 것이 이 선택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번엔 치료 못했지만 그 다음 달에도 할 수 있고 다다음 달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을 비축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의료 이용량이 이제 네, 사후에 네, 드러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런 어떤 재난 상황이나 비상 상황에 대비한 개념은 보험에서 구축할 것이 아니라 그럼 정부가 국고에서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할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데 중에 무조건 진료비가 절감이 돼 세이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출되는 비용이 그만큼 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단의 입장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뭐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저는 뭐 시청자들이랄까 지금 뭐 일반 의료계에서 이제 나름대로 하는 이제 그 일종의 여론을 좀 반영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엿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자꾸 이제 이런 경우에 아이디어로 자꾸 나오는 얘기가 이게 재난 수가라는 어떤 그런 컨셉을 차제에 좀 개발을 해서 어떤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좀 더 이 사후적 보상이나 이런 게 아니고 좀 그 상황에서는 어떤 그 비상적 상황에 대한 비상적 의료 수가를 하는 거 말고 이게 계속 이렇게 유지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게 사후적으로 보정되고 하면 이제 너무너무 이제 뒤에 되니까 그러면 너무 이제 힘들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장성 부분에서 강화를 하는 목적이 사실 중증이나 필수 의료, 그다음에 응급 상황 이게 어떻게 보면 공익성은 있는데 수익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과 작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재난적이라는 표현을 떠나서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보충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강 이사님께서 언급을 하셨으니까 그 제가 일반 시민들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진료비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에 대해서 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하잖아요. 네네. 그 과정에서 진료비, 치료비가 하나도 내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리고 놀라시더라고요. 해외에서도요. 제가 이렇게 웨비를 하면은 그 얘기에 대해서 와 정말 원빌리버 짱이다 이런 모르겠어요. 우리 그게 사실은 가장 큰 건강공단 재정, 장점이죠. 건강공단 재정에서 다 이거 그럼 나가는 거죠. 다 나가는 건 아니고요. 네, 정확히 네. 말씀드리면 치료비는 80%가 공단 부담이고 예. 20%가 감염병 관리법에 의해서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없이 영원히 상태에서 퇴원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의료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몇 군데가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건강보험에서 커버하는 부분 때문에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가능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이번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외국인까지도 똑같은 기준으로 커버해주는데도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외국인을 똑같은 기준으로 하지는 않지만 네. 감염병 관리법상에 명시된 대로 네. 외국인도 치료를 해줘야 전염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싱가포르이 이제 결국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 뭐 때문에 집단 문제가 방문 생긴 얘기를 거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 대목에서도 상당히 좀 우리 그 어쨌든 이 보험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네. 좀 그런 장점이 많이. 굉장히 선진적인 그렇죠. 거죠. 근데 제가 그 20%를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공단이 정부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과거 메르스 때 보면은 본인이 보건소에다가 영수증 첨부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병원에서 영수증을 보건소 통해서 신청을 하고 받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메르스 때는 그러면 일단 본인 부담금 20%를 낸 다음에 보건소에서 받았었는데 그때도 아마 병원으로 나중에 전환이 됐을 겁니다. 초기에 네, 그런 네. 생각을 했다가 왜냐면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서 따로 청구한다는 건 몰라 그랬습니다. 청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청구되고 있겠죠. 네, 판단이 네. 안 되는 건데 그게 나중에 공단에서 바로 주는 줄 알았는데 병원이 따로 보건소로 청구한다. 이거 검사비인 경우는 지금 공단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검사비. 키트 검사. 키트 검사비는 예. 그 키트 검사비가 그러니까 1인당 한 16만 원 정도 되는 게 네. 공단에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떻게 되냐면요. 네. 16만 원 중에 각 종별에 따라서 네. 그 상종인 경우는 40%를 공단이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본인 부담인데 본인 부담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네. 그 금액을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거의 모든 그 진료비는 공단과 국가가 나눠가지고 지금 부담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보건소로 청구하면은 그거는 그냥 재난 그 기금, 그러니까 재난 재정에서 감염병관리기금에서. 완전 주머니가 다른 네. 네.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료로 내는 그 재정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사실 세금으로 내는 하여튼 국가 네, 재정에서 나오는 그러면 거다. 감염병 관리 기금이라는 것도 평소에 어떤 항목을 어디서 떼가지고 적립을 하고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해서 마련이 되고 있는 겁니까? 글쎄 그건 질본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네, 죄송합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오늘도 그 생활치료센터에 가보니까 이게 다 무료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음성이 나올 때까지는 절대 퇴원을 안 하고 특히 경증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병원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비용적인 부담이 없다 보니까 이런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기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감염병 관리법을 개정할 때 네. 기금을 만들자고 했었는데 기금이 안 됐죠. 안 됐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금 하는 거고요. 네. 비축하고 쓰는 개념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개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감염병 그 기금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한다고 그 당시에 제안이 됐었나요? 그때 뭐 여러 가지 방법 있었죠. 응급의료관리기금처럼 그렇게 좀 만들어 보자는 제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는데 나중에 관철이 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그 앞으로 그 중요한 네. 영역인데 우리 이제 신현준 교수님 국회 가면 요 기금 문제부터도 바로 발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뭐 정기적으로 온다라는 예측들이 있으면은 그 정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쓸 돈들을 좀 미리미리 좀 곳간에다가 비축해 두는 게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응급의료 기금도 이제 그게 이제 범칙금, 그 교통 범칙금의 이제 일부를 받아갖고 이제 했던 건데 그 기금 때문에 우리 의료 전체 응급의료의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심지어 저 항공 응급 시스템 도입하게 된 것도 이제 그런 거가 기반이 됐던 거고. 권역응급센터나 이런. 근데 이 기금은 어디서 떼와야 되는지 좀 감이 원래 안 잡히긴 하네요. 결국에는 공단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금은 국가 재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국가 지원을 받아서 네.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분리할 필요가 있고요. 공단 입장에서는 이제 감염병 치료가 잘 되게끔 지급하는 업무를 잘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보장률을 더 높이는 부분, 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래서 약간 국민들이 페널티로 내는 돈들을 많이 하죠. 주류세라든가 담배세, 그렇죠. 아니면 이제 이런 범칙금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건강 증진 기금으로 좀 하고 기금으로 있죠. 이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강 이사님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사장님께서 이제 자꾸 괴롭히셔가지고 질문이 지금 원래 예정된 걸 하나도 안 했고요. 다른 질문이 나왔어요. 여기에 예정된 질문이 있나요?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예정된 질문하면 너무 사람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너무나 답을 또 잘해주시고 돌발적으로 좀 질문을 하면 이게 좀 사실 궁금한 얘기들을 먼저 듣고 싶으니까 뒤로 가면은 사람들이 이게 유튜브 방송 볼 때 집중력이 떨어져서 뒷 얘기를 앞으로 먼저 돌린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그 질문지에 있으면서 또 이사장님께서도 관심 가질 법한 이야기를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중환자 치료 공상이나 의료 자원 부족 문제가 대두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일선 병원에서 중환자 치료 체계를 강화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투자와 그리고 이제 유지 관리 비용이 필요한 부분인데 여러 차례 코파라에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은 이제 건강보험 재정상의 수가 체계와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중환자 치료, 필수 의료, 중증 치료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투자가 앞으로 확대 운영돼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코로나19가 굉장히 좋은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적 공감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게 국회에서 이제 결정이 또 될 부분이 있고요.
이게 뭔가 부분들이. 기승전 신현영 분위기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전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수가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는 좀 심도 깊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건강보험은 보험자입니다. 네. 저희가 가입자를 대변하는 입장이 있고 가입자분들은 결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국민들이 원해야 수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자들도 계속 앞으로 좀 얘기를 더 할 필요가 있고 오늘 이사장 나오셨지만 이사장님께서도 그 필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게 홍보가 잘 되면 충분히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강 이사님께서 어쨌든 네. 지금 공정 역할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좀 말씀하시는 게 좀 조심스러우실 것 같긴 한데 예. 약간 이제 그 건강보험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좀 두루 깨고 있는 전문가로서 이런 방향으로 좀 개선하고 이 가입자들을 설득해보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팁을 하나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거보다도 그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어찌 보면은 지금 한때는 이제 이사협회 아니,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마시라고요. 이사협회 때문에 바깥에서 할 때는 이제 공단의 여러 가지 행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아니 왜 이거 안 해주냐. 네. 어찌 보면 공격하시던 입장에서 지금 이제 위치가 바뀌셔서 그걸 집행하는 이제 입장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과거에는 이게 좀 쉬울 거라고 봤는데 실제 와서 보니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다. 또는 이거가 뭐 의사들이나 공급자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오히려 좀 정확히 해주시면 금방 그거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재정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수가를 인상하거나 어떤 이 보완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거나 의료기관에 하려면 재원 마련이 돼야 되는데 모든 게 보험료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 보험료를 인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을 하려면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좋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가입자들,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경제 형편이 어려운 건 의료기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전 국민이 다 국민이.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보험료를 내는 측면에서 부담이 생기고 그랬을 때 불효불급한 거는 진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성이 있고 수익성은 없는 그런 직종 어떤 그 영역에 대해서는 공보험이 더 역할을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성을 갖고 저는 집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 이사님 지금 느낌이 국회의원 하시다가 정부 부처로 가신 다음에 국감장 끌려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실 우리 현장에 대해서는 제가 어려움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수가 협상이나 이런 수가 문제에 있어서 가입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많이 봉착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입장이 국민의 입장이고 그 부분을 저희가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 괴리가 또 있을 거고 욕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하면 그래도 의료계도 많이 이해를 해주시나요? 근데 이제 글쎄요. 이제 그런 작업을 많이 더 해야겠죠. 이사님 재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건강보험 재정에 이제 굉장히 큰 부와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비급여의 전면 급여와 관련해서 꾸준하게 추진했던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이 약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근데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조금 있거든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게 이번에 네네. 우리가 진료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0%였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모든 국민들이 만족했고 또 한 가지는 조기에 치료하고 피하지 않고 자기 질병에 걸린 것 자체의 검사를 피하지 않는 부분이 또 있었거든요. 그건 보장성이 그만큼 강화가 되면 그런 순기능이 강화된다는 측면이니까 그 점은 오히려 모두가 다 보장성은 동의하시겠죠. 강화가 돼야죠. 네네. 그런데 비급여 급여를 추진하면서 의료계 일부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우선순위가 맞느냐 틀리느냐 누가 결정했냐 이런 얘기들이 의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요구도가 높았던 부분, 그다음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을 일단 급여화를 한 거고요. 문재인 케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꼭 필수 의료나 이런 부분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스케줄대로 잘 진행이 되고 적정한 재정 폭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병역성 강화 정책이 앞으로 뭐 중단되거나 미뤄지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20조 원 돈이 처음에 남아있던 사실 쌓여있던 돈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 중에서 11조를 남기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11조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11조 쓰는 범위 안에서 부정성 강화하는 측면은 계속 진행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당연히 지금 경제 상황이 네. 하반기 되면 심각해질 거고 네. 지금 뭐 특히나 이 중산층 이하의 뭐 소상공인이나 이런 이제 또 하위 계층들의 그 경제 상황이 나빠질 거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는 정말 건강보험료 올리는 거 아예 동결 가능성이 그런 거 거의 뭐 네네. 제가 볼 때는 필연적이니까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또 이 재정 문제가 또 새로운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해외에서도 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요. 네. 이 건강보험공단 내에서도 그런 변화와 관련해서 이제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좀 계획 중이신 게 있으시면 좀 기팀해 주시죠. 일단 해왔던 거를 좀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이 코로나 초기 단계부터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은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 사무실 환경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환자 발생 시에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기관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른 공기관에도 배포를 했고요. 그다음 또 저희가 민원실 환경에서 그동안 없어졌던 아크릴 가림막 그걸 설치를 전부 진행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민원에 대해서 혹시나 모를 무증상 감염자한테 옮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와서 지금 업무가 그나마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시설 부분도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저희 인력개발원도 생활치료시설로 제공을 했고 또 하나 인원들도 많이 현장에 지금 파견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단은 자체적으로 공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했는데 앞으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에 어떤 대비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 실제로 대면하는 시간 자체를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업무 중에 민원 업무도 있지만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업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지 조사 업무도 있고 장교행 경우에는 인정조사 업무도 있고 이렇게 만나서 하는 시간이 2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내부에서 교육하는 문제, 회의하는 문제, 그래서 화상하고 원격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그런 어떤 발전적인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급여 상임 이사님의 약간 중요한 또 그 연간 이벤트 중에 하나가 무료 서비스 공급자 단체 수가 협상 진행이잖아요. 네, 여기 이제 계시는데. 아니, 저는 저는 수가 협상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저는 병원협회에서 수가 협상과 관련된 그 되면은 저는 지금 18년째 도망 다니고 여기 선명한 판단이십니다. 그 법적으로는 5월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는데 네. 지금 진짜 시기여가지고 약간 좀 예민하긴 한데 좀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네. 저희가 차질 없게 건강보험법상에 5월 31일까지 수가협상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차질 없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이제 휴일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해서 진행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보고 있고요. 이 수가협상 이전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그 연구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번에 수가협상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할 것인가, 또 근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공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발전 협의체를 계속 운영하면서 가입자하고 공급자 간의 눈높이를 많이 줄이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수가협상에 들어가면 서로의 기대치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많은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제가 중간자 다리 역할을 하면서 공급자 가입자 간의 소통의 창구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상컨대 의료계 쪽에서도 볼멘 소리를 하면서 이번에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협상에서 많이 반영을 해달라는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 이번 수가협상이 그래서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피해 보상이라든지 네. 보상 차원의 수가 인상을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뭐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경제적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 능력도 좀 떨어진다고 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실제로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그다음에 요새 한 2년 연속 수가들이 많이 상승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의료 이용량도 많이 늘었고 노년 인구층도 늘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 입장이 있는 분들이 많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피해 보상하고 수가는 좀 별개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대비는 국가가 국고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오히려 피해 보상된 거를 정확하게 소명을 해서 제대로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수가는 우리가 다른 그 영속적인 체제로 유지되는 것이지 어떤 재난 상황이나 어떤
단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의료계 입장에서도 피해 보상은 국가에다가 요구를 하고 보험료로 해결할 수 있는 수가 인상은 저희 공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묶어서 가면은 결국 양쪽에서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이사장님 뭐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이제 뭐 수가 인상 문제는 뭐 보나마나 이제 제가 볼 때 거꾸로 지금 이제 아까 보험료 인상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네. 그다음에 전체 지금 국민 경제가 이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세계 경제 전체가 다운되고 국내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거꾸로 저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지금 보는 기본적인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뭐 재난 수가라고 얘기되는 또는 이런 코로나와 관련된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빠른 속도로 그 대응해주기를 바라는 게 있겠죠. 뭐 중환자 수가라든가 이런 거 빨리빨리 좀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그 미루지 말고 빠른 논의를 통해서 좀 현실화하자 이런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그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좀 의료계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또 우리 그 공단이나 관계자들이 모여서 좀 빨리 하고 그거 이제 그 건정심에서 받아가지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하나 그거보다는 또 좀 제가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장기적일 수도 있고 전략적으로 좀 진짜 본격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가 이번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그런 얘기 저한테 제일 많이 해요. 환자가 줄었는데. 그래서 지금 외래가 됐건 저거에서 한 100이면 한 70% 정도 하는 게, 야, 이게 정상적인 진료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네. 그러면 뭐 병원으로 보면 이제 그 수익 구조가 이제 안 맞는 건데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이게 박리담회로 일종의 어찌 보면 불필요할 수도 있고 꼭 그거를 그게 효율적이지 않은 어떤 진료로 3분 진료, 5분 진료를 했다 그러면 요거를 그야말로 좀 더 내실 있고 그 효율적인 진료의 양을 좀 줄이되 퀄리티를 올리면서 수가를 좀 정상화시키는 요런 선순환 구조를 차제에 이번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한번 이제 메르스와 달리 이렇게 겪고 또 이게 조금 또 장기화가 된다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아주 새로운 뉴 노멀이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의 중장기적인 재편을 지금 한번 논의해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제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일부에서 강 이사님도 좀 일찍 오셔가지고 뭐 오가는 이야기 들으셨겠지만은 그 디지털 헬스케어나 이제 원격 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사실은 그 건강보험 제도 안에 있는 수가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같이 아울러가지고 고민하는 것도 필요해 이사님 보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의료계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 급여의사 하면서도 적정한 진료에 적정한 수가를 보장을 해야 제대로 된 양질의 진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하루 100명 이상 보는 것이 적정 진료냐 그런 부분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 같고요. 좀 지금 이 뉴 노멀로 접어들 때 진료수 환자 대비 숫자보다 수가가 적정하게 측정이 되면 굳이 무리해서 많은 환자를 볼 필요가 없고 과잉 진료를 또 유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수립이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보험자지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 수행을 수립을 하고 보험자와 같이 고민하고 또 할 수 있도록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이 돼야 급여의 어떤 그렇죠. 네네.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물론 비용 효과성도 있어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논의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예. 그 얼마 전에 김용희 기사장님 뵀을 때 뭐 얘기하면서 저는 하여튼 공단이 좀 그 선제적으로 이 공단이 조금 주도하는 좀 그런 시범 사업 일종의 시범 사업을 좀 큰 틀에서 다시 말해서 공단이 주도하는 시범 사업은 공단에서 일종의 그 시범 사업 안에서 시범 수가를 만들어서 이제 작동을 시켜볼 수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지금 복지부나 이런 데서 어디 용역 줘가지고 하는 거는 아주 작은 단위에서 실제로 이게 그 이용하는 어떤 패턴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종의 연구용 영역으로 하는 거는
정말 그 실효성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런 차원에서 공단에서 그 어떤 전체적인 구조 조정을 위한 좀 대규모 시범 사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좀 하는 계기를 이번에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이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번에 그 사태를 겪으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를 결국 시범 사업으로 담아내야 어떤 변화들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덧붙이면은 그 저도 김용희 이사장님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부터 교류가 많았었는데 저는 약간 이제 김용희 이사장님이 이제 건강공단 이사장 하신 다음에 굉장히 이니셔티브를 지고 좀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제안과 시범 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한국 의료계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앞에서 깃발을 드시는 역할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너무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 단계 이제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공단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그런 강력하게 거가 푸시를 할 수 저는 있는 게 공단 필요하지 차원에서 않을까. 주도하기는 좀 그런 어렵나요? 애로사항이 좀 있으신 네. 것 같아요. 복지부가 먼저 사업을 해야 되나. 저희가 뭐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모든 정책 방향성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책 방향성에 맞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주도적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방향성 자체가 맞지 않는 거를 예산을 써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속 원격 의료 말씀하시는 아니 원격 원격 의료가 의료 아니라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만성질환 관리 네. 그다음에 뭐 주치의제도 커뮤니티 네, 케어 네, 이런 네. 새로운 어쨌든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만 근데 그게 해도 좀, 그래도 많이 활성화되고 되게 2,500개 기관 이상 들어왔는데 실제로 참여한 데는 한 1,470개 정도 지금 해서 많이 좀 진행이 아니 되고 이제 있어요. 그거가 옛날에 하던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달라졌습니다. 다 묶어가지고 통합적으로. 통합적인 통합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아예 완전히 해야지. 이게 만성질환 관리 이렇게 돌아서 그 조금 이게 일종의 뭐 그거 역시도 지금 행위발수과제의 연장에서 만성 관리를 제공하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연속적인 케어를 해야 되고 이거를 커뮤니티 케어와 엮어야 되고 여기에 새로운 신의료 기술을 붙여야 되고 거기에 새로운 이런 감염병 시대의 뉴노멀이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 요구되니까 이것까지를 다 계속 붙여가면서 완전히 다른 바구니를 만들기 위한 그런 새로운 바구니에 대한 좀 시범 사업을 좀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한번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지금 안 나온 거고 공단 입장에서도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방향성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실 이번에 그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 그리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위상이나 역할에 대해서 그 밖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홍보하고 알리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왔습니다. 네. 아 그리고 아까 그 감염병 기금 관련 이야기 들으시고 이 애청자 블루밍님께서 아이디어를 댓글로 내주셨는데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경우에 기금을 부과하면 어떨까요? 또 극장이나 야구장이나 대형 호텔, 음식점, 놀이공원, 백화점 같은 곳에 마치 교통유발 분담금처럼 뭐 밀집 분담금? 뭐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네. 네. 그 상당히 그거 제도 만들면은 반발. 굉장히 그 업계에서는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네. 이미 지금 그쪽 다중이 모이는 그 산업 쪽은 이 사양 산업처럼 지금 상당한 기간 동안 타격이 클 건데 거기다가 근데 사실은 사양 산업이니까 뭐 고민이 되네요. 그리고 투더리님께서도 코로나19 국면에서 공단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걸 하고 있네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겠습니다. 라고 댓글로 남기셨습니다. 네, 좀 사태 중반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아직 다 마무리가 된 건 마무리가 안 된 네네. 상태에서 공치사하는 거는 너무 우스운 일이고요. 네. 보다 저희 공단이 적극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드려서 모든 확진자들이 좀 회복을 돕고 또 예방에도 방역에도 많은 또 도움이 될 걸 기대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 강 이사님 그래도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홍보 한번 세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급여 이사 설치 들어가게 된 것도 그렇고 보장성 강화를 해서 적정한 수가를 만들면 그 건강보험 하나로 적정 의료가 실현이 된다는 꿈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저는 그런 방향성으로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여기 보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이나 우리 또 이사장님이나 우리 의원님 앞으로 의원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아니 사실 국민보험공단에서
이번에 이제 재정이 좀 남으면 딴데 또 좋은 일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거나 뭐 또 새로운 거를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여력이 생기니까 뭐 절대 이제 그거가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데 지금 의료계에서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렇게 좀 뭐 괘씸하다고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어부지리로 지금 이 실손보험 쪽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제 이 양이 줄거나 이게 되면 이익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이참에 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또 이 코로나19를 겪고 많은 시민들이 좀 느끼신 게 있을 텐데 이 공적보험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제대로 잘 굴러갈 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이득을 줄 수 있었는지를 이번에 확인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살림살이가 팍팍하면 어느 쪽에 1,000원, 2,000원이라도 올려야 될 때 어느 쪽에다가도 힘을 실어줘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조금 판단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아니 근데 이런 캠페인도 것들이 좀- 중요한데 그러면 이번에 상대적으로 득을 본 실손보험에서의 그 이득은 결국은 그 보험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덜 쓰거나 또 사실 이미 그 실손보험 쪽은 보장성이 강화됐기 때문에 또 과거의 계약자들 같은 경우는 물어줘야 되는 건데 이 보험료가 많아지면서 그 자가부담이 줄었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이미 이익을 최근 이제 문재인 케어 이후에 가졌는데 거기다가 아예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의료 이용이 줄고로 인해 가지고 그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금액이 다 줄어서 그 재정과 그 남은 이익은 전부 다 이제 그 사보험회사로 갔다 이거죠. 그래서 그 대목에 대해서 그 좀 그렇게 그냥 거기 사보험만 그래도 어떻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건강 보장성 강화하고 나서 사보험의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사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걸로 한번 조치가 있었고요. 네. 인하 조치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큰 방향성은 사실 지금 대체 보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보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보험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하고 있는 본인 부담금 정도의 보장을 하기 위한 사보험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은 국민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보장률을 더 올린다 그러면 당연히 사보험의 역할 재정립을 촉구할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건강보험 보장성, 공보험의 보장성을 더 확대하는 길로 계속 갈 생각입니다. 예. 제가 이때까지 방송한 것 중에서 가장 조금은 기민하고 예민한 질문도 많이 오갔고요. 그러면서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긴 한데 또 그만큼 저희가 공단에 여러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저 강창희 이사님이 뭐 노련하시고 예. 내가 보니까 어찌 보면 아마 저가 이 공급자 쪽에 계시다가 지금 이 보험자로 옮기셔가지고 이거를 그 나름으로 지금 지휘봉을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는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앞으로 크게 기대가 많고 감사합니다. 또 네. 이 의료계하고도 소통이 훨씬 더 원활하게 잘 될 거는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애청자분들께서도 강 이사님 말씀 여러 가지 들으면서 이 건강보험단이 고민이 참 많고 그리고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좀 많은 역할을 해야 하고 응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욱더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44분 정도 있네요. 더 네, 마무리. 예, 하죠. 마무리하셔도 될까요? 이사님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네. 많이 하셨고요. 사실 여기 저희가 요청했을 때 고민하셨나요? 아니면 흔쾌히 요청하셨나요? 저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피감기관 이사인데 네. 차후 이제 국회에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당선자께서 나와 계시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죠. 아, 저 때문에 방송의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저 때문에 부담스러우셨군요. 방송에 보내드리니까 우리 저 아 요즘에 모든 출연자들이 기승전 신현영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점점 줄어드는 것 네, 같습니다. MC를 계속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코로나19와 싸우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특별 방송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 코파라였습니다.